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제1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반도 신경제 추진기획단장 김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당과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경제 추진기획단을 출범했고 오늘 그 첫 번째 공개 토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게 될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그런 논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4.27 판문점 선언 1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영 부지사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민선 7기를 시작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 교류 협력, 그러니까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자체적인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향후에 새로운 남북 관계, 남북 협력의 시대에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협력의 방안, 추진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도출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교욱 인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5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그동안 활발하게 추진해온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을 세 분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광원 지역의 남북교류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들을 함께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먼저 경기도의 김광수 평화기반 조성과장님 모셨습니다. 서울시의 김창현 남북협력 담당관님이십니다. 네. 강원도의 백동용 남북교류과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의 김영일 남북교류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황교욱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황교욱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그 시간이 15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에 대해서 오래 하진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지만 또 어제 마쳤는데 또 최근에 제10회 지자체 남북 교류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또 거기서도 또 많은 내용들을 들었는데 여기 문건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은 좀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중앙정부 중심의 대북 통일 정책 패러다임 그러한 방향에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산맥을 분단과 냉전을 넘는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큰 동력을 가지고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경제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등 해서 빠르게 남북 경제 공동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방향,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이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료에 있는 거를 크게 요약하면은 3 플러스 1, 3 플러스 1 구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회 오면서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새롭게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이제 현재 강력자치단체가 17개 있지 않습니까? 강력지방자치단체 또 기초들도 많이 나서고 있는데 지자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제는 형성하고 제도화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층적 거버넌스 또는 멀티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하고 제도화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다층적으로 연결하면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거버넌스 측면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평화 경제 모델을 지역에서도 좀 추진할 수 있는 평화 경제 구상. 그래서 3 플러스 1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자료상으로는 6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북 교류 협력,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협력에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냐? 우리가 피부로 직감할 수 있고 정말 신기증 날 정도로 남북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변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더 변수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20일에 3차 당 전원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이제 접고 경제 발전 총력 집중 노선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경제 고도 성장 노선으로 확고하게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국가 비전으로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도 그 약속된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 먼저 선 조치를 하고 있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북한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가 되지 않았는가.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든지 다시 말하면 정치적 리더십 교체라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얼마나 부침을 겪어왔습니까? 미국 또한 마찬가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굉장히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또 미국의 정치 상황 변동으로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또 변화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게 조금 더 걱정스러운 상황. 이 들지만 북한의 이 변화 의지는 저는 좀 나름대로 확고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최근에 9월 달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다, 불가침 선언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저도 100% 동의를 하지만 내심으로는 사실상의 남북 연합 시대로 진입하는 첫 번째 문을 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 여기 이제 박스 안에도 있지만 남북 연락 사무소가 일종의 가도적 형태의 상시 대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상회담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만일에 서울 답방으로 인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면 남북연합의 철학과 딱 일치합니다. 정상회담의 정례화 또 수시화 또 각 부처들 간의
남북 회담, 그리고 국회 회담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여기 국회에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봤을 때 이러한 모델들이 흐름들이 제도화가 된다면 바로 남북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의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 이 말은 이렇게 가변성 높은 한반도를 둘러싼 가변성 높은 상황에서 이 역사적 호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안착시켜서 제도화시키고 다시는 역진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과거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역할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혁신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12페이지입니까? 정책 재원 형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지나간 페이지에는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고 있고 제가 있는 경남도 최근에 20억을 추가 편성해서 약 올해 내에 지자체 기금 보유액이 900억이 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1000억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재정 확충의 흐름도 빨라지고 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전담 조직을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경기도나 서울시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부서를 설치 없는 데는 새로 신설하고 있는 데는 더 확대하고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그 열기와 태세가 만만치 않다. 강력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지방 기초단체가 50개가 넘습니다. 이 흐름이 빠르게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강력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이제 모색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교류협력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8월 말에 통일부 관계자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런 여러 법안들을 정부안과 병합심사해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 한반도에 아까 말씀드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통과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의 법률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과 연계시켜 가지고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통과 의지를 최근 10월 30일에 시도단체장 회의에서 총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구나 경상북도는 빠진 채 15개 단체장님이 발표했는데 기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과 또 약간 분리해서라도 추진한다면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17개 모든 지자체가 다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지방들의 지역적 발전 요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 연대와 협력이 그동안 잘 안 돼 왔어요. 하지만 올해 민선 7기부터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역할이 조금 돋보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지금 제 박원순 시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데 9월 평양에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100%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시도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고 해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가감한 제안이 저는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지자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협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한계로서 지적된 것이 사업의 내용들이나 또 대상 지역들이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대부분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농업 분야 개발 지원으로 많이 겹쳤고 평양 인근 지역으로도 많이 겹쳤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인가 그림도 있는데 정말 북한의 인프라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동북부 지역이라든지 평양 외곽에 있는 지역에도 우리가 북한에 요구를 해서 함께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각자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국적인 지자체 사업 현안을 보면은 사업의 내용이나 또 대상 지역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각 지방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것들을 특색 있는 사업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분업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어떻게 소통과 협력과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 아직까지 물음표에 있지만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여기 계신 통일부 과장님한테 들었지만 최근에 북한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사업 추진 움직임들을 유심히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세요. 그동안 북한의 미나협이 대체적인 대북협상 창구였습니다. 미나협이라는 조직은 그 한정된 인력이 있고 이 남북 관계가 발전될수록 이 점점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들은 약간은 물리적으로 좀 연기되고 지체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도 역시나 지자체의 내년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강범위한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보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기존의 미나협이 대하 창구가 됐다면 조평통이 지자체와 대화와 협상의 창구로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또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조평통은 우리의 통일부하고의 카운터 파트너이고 내각 산하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도 민간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로서의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은 조평통 산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과 부서를 두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도 그 연락관 내지는 연락 부서를 둠으로써 확산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제의나 만남, 협상 또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점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간상 신경제지도 구상과 좀 연계를 해볼 때 19페이지, 18페이지 여기서 제가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현황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특구가 계속 늘어나요. 제가 이 자료에는 27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KDB 그 보고서를 보면은 29개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안 벨트와 서해안 벨트 그리고 접경 벨트를 통해서 대륙과 호흡하는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 시장이 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구 구상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들도 임해 지역,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 동해안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 또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역, 대륙과 해양을 중개하는 전진기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두고 계시던데 인근에 있는 부산도 마찬가지, 또 울산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북부 지역에 단천, 청진, 라선 지역, 중요한 산업 잠재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주요 항만이 있는 지역, 그리고 주요 에너지 지하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항만으로 이송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거점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 계획을 짜는 단계는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개념 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이런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절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마 이것도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협 구상을 이 문건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좀 남쪽에서 정리된 하나의 포괄적인 안을 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별적인 안을 중앙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큰 맥락에서 같이 연계하고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공공부문이라든지 기업들이 할 역할,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정책 자금의 투여, 또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규모와 지역과 특성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하고 살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간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도 좀 전향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그간 조금 소홀했다고 할 수 있는 소통과 또 다자적인 협력기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다자협력기구를 제도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행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 문화와 이 힘으로 중앙정부 통일부와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사업을 해 나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박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황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릴 때 지난 20년간의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의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많이 이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3+1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남북한 평화경제 이니시어티브와 연계한 접근 또는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과 연계한 접근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홍상영 사무국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 국장님이 이제 민간단체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홍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아까 발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법률적, 법제도적으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행위자로서의 주체 명시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그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대북 사업에 있어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단체 쪽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또는 그 동안의 과정에서의 그런 노하우를 발판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홍 국장님 모셨습니다.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분? 7분. 7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홍상영 사무국장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 단체가 지자체 남북 협력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사실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간의 여러 이제 관계 배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나서서 말씀을 좀 드리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동안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02년부터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을 제가 같이 해왔고요. 그 사이에 뭐 전라북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남북 교류 사업도 처음 저희가 좀 중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남도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해서 별도로 또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경기도 같은 사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북 협력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남북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정전 체제, 분단 체제에서 또는 종전 체제, 평화협정 체제 또는 평화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사실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두려움과 함께 한편은 희망이 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이 70년의 분단 체제가 가지고 있는 또한 안온함, 관례화된 이 부분을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저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극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노정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지자체들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지자체 여러 남북 교류 현장을 가보고 또 저희가 만나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요. 지자체들의 고민이 사실은 뭐냐면 지자체 남북 교류 사업의 담당자들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나 뭐 서울시나 또는 강원도는 그동안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바뀌어 왔지만 그 위에 선배들이 쭉 했던 경험들을 쭉 또 이양하고 또 여러 형태로 뭐 잘 안 되더라도 뭘 또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꾸역꾸역 왔기 때문에 뭔가 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그런데 대체로 많은 지자체들은요. 아무 감이 없습니다. 지자체 실무자들이. 그리고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남북 사업을 하면은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시나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말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괜히 뭐 하다가 또 뭐 정권 바뀌기라도 하면 뭐 또 문제가 될 수는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뭐 이런 겁니다. 안 하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해서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지자체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을 계속 이제 답습을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는 이런 겁니다.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뭐 강원도 이런 데서 뭐 축구도 한다 그러는데 뭐 저희도 뭐 축구 팀인데 축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양돈장 이런 거 하는데 우리도 뭐 양돈장 관심 있으니까 양돈장 하나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듭니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일종의 사업별로 접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벤트적이죠. 이거로 접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걸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요. 앞으로의 남북협력 사업은 이러한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로 바뀐다는 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추진 절차가 아니고요. 추진 절차야 사실 공무원들이야 뭐 한 번 정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성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첫째가 이제 북한의 변화입니다. 협력 사업에 대해서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지원하는 물자를 받거나 남쪽에서 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도 그게 그 정도만 하면 교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쪽도. 근데 자기들이 그걸 이제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르냐면 지속 가능하고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좀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번 게 국가의 모든 게 기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해서 그 자기 기관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미나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개별적 자기 기관에도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시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기관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자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북 지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대북 지원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1996년도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97년도부터 제가 이 사업을 담당했는데요. 제가 고민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것을 이런 겁니다. 지원할 대상,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될 대상, 교육시켜야 될 대상, 못 사는 대상 이런 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북 지원을 하는 남북 협력 사업에 한 20년간 해왔던 저도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분단 속에서의 의식, 이 분단 체제의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포주기 논란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하나가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북한을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서로가 한반도 전체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통해서 민족이 공동으로 발전할 파트너라고 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민족 공동 발전이라고 하는 이 인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첫째 하나가 지속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교류 협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건 이제 국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자체 남북 교류 사업에서 결국 행위 주체의 핵심은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법 제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법 제도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게 그냥 어떤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위에서 청와대에서 또는 정부에서 애매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두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가 평화체제에 부응하는 남북교류의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방식으로 해서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의 남북 교류 사업자 지정을 해주라 안 해주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정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으로 해서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또 해야 될 부분이지만도 이런 거죠. 지자체의 남북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좀 빨리 시켜주든지 뭐 이런 거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실수라든지 이런 게 좀 되더라도 약간 용납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남북 교류 사업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극단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기금들이 각각의 그 지자체 공무원들의 학습을 정대시키는데 쓰이는 마중물이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900억 정도 있는데 900억 정도 써서 수천 수조 원을
남길 수 있다면은 뭐 그건 큰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떤 방식이냐, 제가 이제 민족 공동 발전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예를 하게 된 게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남북 협력사업 초토론회 한번 갔었습니다. 그저께인데 갔는데 제주도가 감귤 보내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감귤 보내기 운동은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상입니다. 지원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주도가 앞으로 그 민족 공동 발전이란 이 구상에 보면 제주도와 북쪽이 뭐 아니면 그 제주도와 한라와 백두가 뭐 북쪽이 뭐 제주도가 잘 이야기하는 한라와 백두가 서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 뭐냐라는 방식으로 이걸 들어가야 된다. 그 전략 속에서 저는 뭐 감귤과 들쭉을 나누기 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백두산을 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한라산을 답방을 온다면 그게 제주와 백두산, 한라와 백두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일종의 평화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 브랜드로 국제적으로 이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때 그게 제주도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백두산에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양쪽의 시너지를 올리는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고 그거를 북쪽에 좀 제안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민족 공동 발전에 하나 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금방 황교욱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하면 첫째 3+1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3+1을 해서 뭘 할 것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간 협력에 대한 그 목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자체가 협의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지자체 간 협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 교과서적으로 해야 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자체가 서울시, 경기도 이런 지자체가 과연 다 대권 후보를 꿈꾸는 분들인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력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고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북쪽의 카운터 파트너 말씀을 하셨는데 카운터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근데 북쪽은 이렇습니다. 카운터 파트너가 자기가 필요하면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근데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북쪽 입장에서 지하체가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카운터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남쪽이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자체 간 남북 교류 사업이 그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파트너가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럼 지금 미나협을 하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교류가 돼야 되죠. 투자가 돼야 되고 지원이 되고 그다음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가 일이 진행되면 자기들이 야 이거 지자체와 남북교류 사업이 과거와 다르구나. 과거의 민간단체를 통해서 뭐 위탁 들어오는 걸로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별도의 조직을 둬야 되겠다. 내각의 투자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사전에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든 뭐 또는 뭐 서울시가 먼저 나가든 뭐 경기도가 먼저 나가든 그럼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는 또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홍상현 국장님은 그 북한과의 협상도 직접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현장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무 업무로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경기도 평화기반 조성과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화기반 조성과장 김광수입니다.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사항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선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목표. 두 번째, 일반 현황과 추진 실적. 세 번째,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네 번째, 향후 추진 방향. 다섯 번째,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제약 요소. 이렇게 다섯 파트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경기 북부 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경기 북부 지역을 남북교류 협력 관문 및 한반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과 4.27 판문점 선언을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3대 원칙은 호혜의 원칙, 지속 가능성의 원칙, 포괄적 개발 협력의 원칙이며 5대 추진 분야는 인도적 분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분야, 농업 축산 산림 분야, 경제 분야, 철도 도로 하천 항만 분야입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9일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3월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3월 5일에 남북협력 담당관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민선 7기를 맞이하여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3개과 10개 팀 42명이 구성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 9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614억 원이고 지출은 274억 원, 현재 잔액은 340억 원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협력기금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7년간 2001년부터 18년 금년 9월까지는 이 24개 사업에 27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축 산림 개발 협력 사업에 152억, 민족 상생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56억,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 사업에 29억 원, 접경 지역 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교육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에 37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조직 및 인력 개편을 하였습니다. 당초 행정 2부지사 밑에 균형발전실 밑에 통일 기반 조성 담당관으로 직원이 13명 있었는데 10월 1일자로 금년 평화부지사 밑에 평화협력국이 새로 신설되었고 거기 3개 과 중에 평화기반 조성과가 명칭만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금년에 추경 200억 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당초 기금 사용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계획이 금년도에 약 55억 원이었습니다. 사회문화 및 스포츠 교류에 12억 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기반 구축에 2억 5,500만 원, 지역 단위 종합개발 및 농축 산림 SOC 구축 사업에 18억 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2억 원, 공감 통일 교육에 4억 원, 인도적 및 호혜적 지원 사업에 14억 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 실적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1억 2,200만 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2억 원, 통일교육에 3억 7,500만 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1억 5,500만 원, 기타 1,400만 원에서 8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 예정인 남북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 다재내성 결핵 환자 치료 지원에 13년부터 17년까지 16억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지원 계획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물품은 참고하시고 지원 시기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물품 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11년까지 24억 원을 기지원하였고 금년도 지원 계획은 유충 구제에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그리고 모기 방역에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방역 지역은 개성 황해북도 4개 지역, 황해남도 7개 지역, 강원도 6개 지역입니다. 사업 방식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공동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으로 경기도가 1억 3,500, 강원도가 6,700, 인천이 5,400만 원입니다. 지원 물품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 유충 살충제, 모기 살충제, 부대 비용 이렇습니다. 지원 시기는 12월 중 경의선 육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장소는 고양시 엠블 호텔이고 일시는 다음 주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1월 14일에서 17일까지입니다. 공동 주최는 경기대와 사단법 및 아태 평화교류협회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유동적인데 약 200에서 400명여 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관련 관계자들입니다. 주요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적경 지역인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도록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안정적인 남북교류 협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남북 주민이 참여하는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남북 호혜적인 사업을 통해 남북 평화를 인식 확대하고 경기 도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제약 요소로 6가지가 우리 경기도에서 선정했는데, 첫째, 지자체는 남북교류 협력사 교류 협력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재 부재합니다. 현재까지는 민간 단체를 중간 대리인으로 하여 내세워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측과의 직접적인 협상 창구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북측과 지자체 담당 기관 설치 또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통일부 소속 담당자가 아닌 지자체 인력 파견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 주도 접경 지역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가 전 과정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7쪽입니다. 넷째,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주요 사업에 정부 남북 협력 기금을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남북 교류 협력 현장 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과정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 기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대북 협상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17개 광역시도 실무자의 방북 기회가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 지원입니다.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토론자분들께서는 그 현황에 대한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향후 추진 방향과 그 당과 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5분에서 7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서울시 남북협력 담당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서울시 남북협력 담당관 김창현입니다. 회의 자료 41쪽입니다. 서울시의 그동안 그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현황과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이제 저희 황 교수님께서도 자료에서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도 크게 이제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울이 99년도부터 이제 그 토종 동물의 이제 복원, 그다음에 보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2010년에 그 오이사 조치로 남북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가 1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 교류, 의약품 지원, 북한 이제 수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했고요. 특히 이제 2004년도에 그 용천역 폭발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금을 이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이제 조성하는 이제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했던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2010년 오이사 조치부터 현 정부 출범 전까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대북 교류가 이제 공식적인 대북 교류가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그 기반 조성 사업, 일종의 이제 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서울시가 집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현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는 지금 이렇게 교류가 이제 활성화되기 직전인 2016년 11월에 저희가 3대 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15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 요즘 이제 올해 들어와서 남북 교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북쪽에 이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아까 이제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께서 가셔서 직접 이제 저희가 뭐 시도지사 협의회 그 부분을 이제 제안도 한 적도 있고요. 서울시의 이제 그 포괄적인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이제 북쪽에 제안해 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과제를 추진하면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앞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그 지속 가능하고 상생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그래도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좀 그 향상되긴 했지만 뭐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일 그 교육원에 그 이제 시민들에 대한 통일 인식 조사만 보더라도 약 한 46% 정도가 통일이 필요치 않다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교류 활성화와 그다음에 공동 번영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부분은 앞서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올 연내에는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그 대북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북측의 니즈보다는 서울시에서 좀 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사실 이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평창올림픽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 또 시장님도 이제 같이 수행원들 방북도 하시고 하시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제 대북 협력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첫째로는 그게 이제 저희 통일부 쪽과 이제 같은 지침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이제 마련한 부분인데요. 그게 첫째로는 이 남북 간에 첫째로는 합의가 돼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첫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서 필요한 사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 설명드린 서울시가 일단 추진할 역량이 되느냐. 단순히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대북 제재와 관련된 대외적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서울시 원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한 게 우선 추진 과제와 그다음에 지속 검토 과제로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기준에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그 우선 추진 과제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사회문화 교류에서 이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그리고 이제 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공동으로 이제 개최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들으며 느낀 게 이게 이제 북측에서 마치 저희 쪽 일쪽에 종속돼서 그 행사를 하는 듯한 이런 이제 그 느낌이 들어서 그쪽에서 좀 반응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그 컨셉을 좀 변경을 해서 상호 북측에 이제 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호 이제 그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다음 시범 이제 그 경기를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이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남북 예술단 교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특히 이제 산림 환경 협력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 이제 수행원으로 평양에 가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대동강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야기에 시장님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는 취지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 이 정부 이제 주요 부처에서도 굉장히 이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님도 그 유럽 순방시에 이 일종의 서울과 평양의 모범적인 지자체 교류 사례로서 이게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언급도 이제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만큼은 좀 더 좀 모범적으로 그리고 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개성 공동연락 사무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공동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논의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평양시와 아까 인사 말씀 중에 이제 독일의 그 통일의 예도가 그 인사 말씀 중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평양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사업들을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저희는 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좀 전에 아까 그 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기반 그를 이제 조성하는 사업 이 부분 시민과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그 인식 그 확산 공감대를 확대하는 교육이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으로 1시간씩 의무화 교육이 돼 있습니다. 1시간 이상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 단체 또는 자치구를 통해서 공모하고 좀 역량 있는 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인프라 구축 부분인데요. 사실 남북 협력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그리고 제도 그리고 뭐 협력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조직이 이제 그 11월 1일부터 남북 협력 추진단으로 이제 국 단위로 확대 개편이 됐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약 한 기금 잔액이 한 14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내년에 지금 시후에 저희가 기금 한 250억 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시후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뭐 법제는 이제 법령도 될 수 있고 조례도 될 수 있지만 조례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자체가 그 남북 교류의 주체로 될 수 있는 그 법률의 개정은 올해 내에 실현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필요한 게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인데요. 협력 체계 구축은 뭐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자체와 민간 단체 간에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북측과 남측의 서울과 평양의 협력 체계 구축을 구축에 저희 서울시의 역량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인데요. 사실 서울시도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당연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자율성, 그다음에 다양성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국가 정책의 큰 전략적
틀 속에서 지자체의 어떤 특성과 역량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양성도 지자체의 사업이 유사 중복되거나 과당 경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 해야 될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북 협력 사업은 사실 너무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미래와도 직결된 이런 사업이고 또 엄청난 재원들이 이제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투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 좀 지자체별로 좀 과당 경쟁이 돼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저희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신의를 쌓아가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체계를 구축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일단 국가 차원의 의제와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의 의제들이 좀 이제 구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국가 차원의 의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정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자체 차원의 의제는 지자체의 협의 구조를 통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도지사 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좀 더 발전된 개념의 지자체 협의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저희가 건의드릴 사안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경기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개성연락사무소의 지자체 지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은 공식적인 틀 안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지만 이제 대동강 수질 개선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개성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좀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에 지자체를 전담하는 그 직원들의 창구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비단 남쪽뿐만이 아니고 북쪽에도 그것이 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만약 인력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TO를 좀 늘려서라도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배려 내지 지원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과 실효성 있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따가 김영일 과장님 토론을 드리면서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남북교류 과장님 백동영 과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7분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남북교류과장 백동용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우선 그간 강원도시 추진했던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1998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후 농림, 수산, 사회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총 61개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해 판문점 선언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 중에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체육 교류입니다. 이는 남북 유소년들이 참여한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24년부터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참가하여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체육 교류의 창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차례 개최된 4회와 5회 대회는 그 판문점 선언 이후 대규모 인원이 육로로 왕래하였고 과거에 중단됐던 남북 순환 개최 정례의 발판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대회를 통해 구축된 남북 간 신뢰관계는 앞으로 우리도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향후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우리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도로서 남북 강원도 간 교류 사업 등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강점을 토대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북 화해 및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 교류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도는 대내외 사항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대북 제재가 지속 시에는 공동의 관심사 및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 가능한 비정처직이고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 5월에는 원산에서 개최될 제6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통해 남북교류 체육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 퇴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사항과 함께 산림협력, 문화예술, 체육 등 교류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해제 시에는 그간 교류협력을 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합의된 사업 및 상호 이익이 되는 개발 지원,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는 강원도와 북한이 합의한 바 있는 안변 송호 양식장 건립, 그리고 금강산 공동 영농사업 등의 재개와 함께 천원 평화 천원 통일 경제 특구 조성 등이 우선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4월 27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마련된 남북 합의 사항 중 우리도와 관련이 있는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동해관광 공동 특구 조성, 비무장 지대 내 역사 유적 발굴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환동의 에너지 자원 벨트, DMZ 평화 벨트 등 우리도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자체 간의 사업 중봉이라 과도한 경쟁 의식 등은 실효성 있는 남북 교류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각 지역의 여건과 제반 사항이 서로 다른 만큼 북한의 관심과 수요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역 특성에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 연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큰 틀 내에서 정부의 조정, 관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당과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남북 강원도 간의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DMZ, 백두대간 등 공통의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북 교류협력의 전쟁기지로서 한반도 평화 정책과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개의 지자체 관계자들의 토론을 듣고 그리고 통일부에서 참석하신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김영일 과장님의 토론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김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좀 말을 조금 딱딱하게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꼭 나와 보면은 이 뭐 많은 민원 사항을 제기해 놓고 좀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근데 다행히 뭐 민주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드셨고, 그 통일부에서도 지금 2개 협의 채널이 있습니다.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협의회가 있고요. 그 교련력 국장이 주관하는 실무협의회 채널도 있고, 또 여러 기회에 이제 그 우선은 광역시도 17개 거기 계신 뭐 담당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결과 오늘 나오는 게 보면은 그 황 교수님 발제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예, 뭐 건의하셨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도 아실 겁니다. 새 지자체에서 오신 과장님들께서 우선은 아까 이제 여러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제 지자체 교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의 목표가 뭔지 이게 중앙 정부의 그 정책 방향 방침과 지자체 교류를 일치시키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남북 교류 협력의 목표는 공동체 회복이고요. 그 민족 동질성 회복입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접경 지역으로서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작은 목표고 큰 틀에서의 지자체 교류의 목표는 남북 공동체 회복이고 동질성 회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목표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 한 중앙 정부의 방침과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이게 좀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 말고 저 아래쪽에 있는 제주도 이런데 뭐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북도 이런데도 다 똑같이 이 접경 지역 도시와 같이 이제 지자체 교류 수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결국 이제 남 탓을 하는 거로 끝나게 되는데 남 탓을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그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교류법 개정안이 그 국회 16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지금 접촉 신고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지자체를 협력 사업의 행위자로서 하는 거 그 부분들인데 이 행위자로서 하는 부분들은 뭐 큰 쟁점은 안 돼서 이제 법안 심사가 되면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행위자로서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행위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정부가 대북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북 인도적 사업들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여러 민간 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남북 체육교류 농구대회 이것도 다 민간 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거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 단체나 관련 단체를 같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법적 지위가 약 없다 또는 뭐 그래서 직접 못한다고 하는 거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 남 탓하는 거다. 그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면은 일단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히 그 뭐 남북 교류가 이제 좀 침체된 상황에서 지자체 교류는 거의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 있던 조직도 없어지고 담당자도 거의 없는 데가 이제 17개 시도에서 대부분이었고. 근데 그러다 지금 이제 담당자 한 명 있는 데서 국단위 조직이 생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보면은 이 조직이 생기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요구도 있고 그 압력도 받는 건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역량 강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 지자체 조직이라든지 뭐 조례 같은 것들 또 이제 기금 확충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관련된 기반이 구축돼서 이걸 작동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당장 오늘 조직 만들어서 내일 사업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남 탓을 하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자체 교류 협력을 하는 데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 내용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도 그 이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또 모여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고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해볼 텐데 우선 사업이 몇 가지가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17개 광역 시도만 해도 서로 이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대구나 경상북도까지 포함한 공동 사업들 저희가 이제 대략 봤을 때는 어떤 공동의 포럼이라든지 뭐 인력 양성 사업도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 100주년 기념 사업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심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런 거를 그 광역 시도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 만드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민간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민간이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계속 해왔던 그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또 이제 지자체 독자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통일부가 이제 그걸 계속해서 좀 사업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남북 관계가 안 돼가지고 뭐 그 자체 사업들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체 사업입니다. 이 지자체 교류 사업도 중요한 목표가 남북 공동체 회복과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역 주민들이 국민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면 지역민들의 인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이게 통일부만 할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남북 지자체 교류, 시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민들의 시민들의 지지가 없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처럼 남북 교류가 되면 그게 밀려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단위, 과단위 조직이 있는 부분에서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그 어떤 그 취급이 돼야 되고 그 사업 계획들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고위급 회담 할 때도 그렇고 특히 14 공동행사 할 때 북측에다가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이 우리 지자체가 이제 그 공무원 조직이니까 북측에도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다. 민화협이 아니고 했더니 북측에서 좀 어려운 그 내색을 하면서 통일부가 좀 이렇게 검토해서 올려보내 달라. 근데 북측은 지자체 교류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북측은 지자체 교류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되게 또 좀 어려워하고 지방과 지방이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나중에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뭐 17개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기초자치단체 200개가 넘습니다. 북측은 지금 보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 라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당국 사업합니다. 북미 관계하고요, 북중 관계하고 대협력 관계 하는데 이게 지자체 것까지 볼 수가 없어요. 민간도 지금 500여 개 그 사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17개 광역시도에 한 시도만 해도 5개분에 60개 사업하면은 그거 보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 좀 진짜 할 수 있는 북측의 수요를 고려한 북측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방침과 맞추기 위해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통일부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 창구가 없습니다. 17개 시도가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걸 다 맞춰줄 수 없고요. 근데 아까 얘기 나온 거로 해가지고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또 이제 부단체장 회의가 있고 기조실장 회의까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통일부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공동 사업을 한번 개발해 봅시다 하기로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또 북측하고 북측이 협의 창구를 연다고 해도 우리는 협의 없는 거거든요. 17개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하기로 하면은 좀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엊그제 이제 제주도에 가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대북 협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행안부에서 직원 나가 있고 통일부가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을 거기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17개 다 갑니까? 20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 다 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 자체 사업 개발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북한의 어떤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정부 정책 방향과 맞춰가지고 찾는 노력들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협의체에 이제 저희도 이제 적 참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2가지 협의체, 그 외에 또 저희 그 실무분과 회의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그 레벨에서 오는 사업 계획을 갖다 이제 검토하고 그걸 이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그것도 실무 레벨에서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 전화 통화나 혹은 만나거나 이런 그 워크숍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남 탓하지 말자고 중앙과 지방이, 오늘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네,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법률 개정 관련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행법상으로도 지자체가 대북교류 협력 사업의 행위자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이 자의적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들이 명시적으로 지자체를 대북 사업의 대북교류 의 주체로서 분명히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대북 정책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논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고요. 앞으로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동력을 확보하고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였던 제1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